여러분, 사람이 평생을 참고 또 참으면서 살다 보면요. 어느 순간 가슴 한복판에 돌덩이 하나가 들어앉는 날이 옵니다. 그 돌덩이는 처음엔 손톱만 하다가 세월이 지날수록 주먹만 해지고 나중엔 숨을 쉴 때마다 명치를 짓누르는 바위가 되어버리죠. 제가 그 바위를 가슴에 얹은 채로 산 세월이 꼭 21해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21해의 인내가 단 하루 만에 와르르 무너진 날이 있었어요. 바로 우리 친정엄마 발인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상복도 채 갈아입지 못한 몸으로 다리가 후들거려 벽을 짚어가며 현관문을 열었는데 집이 텅 비어 있더군요. 시어머니까지 함께 사는 집인데 인기척 하나 없이 적막했습니다. 그리고 거실 한복판, 우리 엄마가 평생 머리맡에 두고 사신 그 낡은 자개 보석함이 뚜껑이 열린 채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아, 이 사람들이 기어이 선을 넘었구나. 이 이야기는요, 끝까지 들으시면 가슴이 답답하시다가도 마지막엔 속이 뻥 뚫리는 이야기입니다. 평생 당하고만 살았던 한 여자가 어떻게 단 한 번에 모든 것을 되갚았는지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천천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이야기가 조금 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여러분도 분명 저와 같은 마음이 되실 거예요.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제가 이야기를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1979년 충청도의 어느 작은 읍내에서 3남매 중 마지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공사장 비계에서 떨어지셔서 그 길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 엄마 박순자 여사의 인생은 그냥 일이라는 두 글자로만 채워졌습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나 남의 집 빨래를 받아다 삭바느질을 하고 낮에는 읍내 국밥집 주방에서 설거지를 했어요. 밤이 되면 호롱불 아래서 떨어진 우리 양말을 기우셨죠. 손가락 마디마디가 다 갈라져서 겨울이면 피가 비치곤 했습니다. 엄마는 그렇게 벌어서 저희 3남매를 다 가르치셨어요. 당신은 평생 새 옷 한 벌 안 사 입으면서도 자식들 앞에서는 단 한 번도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제가 학교에서 속상한 일이 있어 울고 들어오면 거친 손으로 제 등을 쓸어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미경아, 사람은 말이다. 가진 게 없을수록 마음이 더 단단해야 하는 거요. 남한테 함부로 당하지 말고 그렇다고 남 함부로 대하지도 말고. 알겠냐? 저는 그 말을 평생 가슴에 새기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가르침을 제대로 써먹게 될 날이 엄마가 돌아가신 그날일 줄은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마지로 태어났다는 건 가난한 집에서는 곧 희생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공장에 취직했어요. 제 밑으로 남동생과 여동생이 있었으니까요. 제가 번 돈은 고스란히 동생들 학비로 엄마 약값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제 청춘을 다 바쳐 동생들을 가르치고 나니 어느덧 제 나이 26이 되어 있더군요. 그때 만난 사람이 지금의 남편 정현철 씨였습니다. 남편은 같은 공단의 다른 회사에 다니던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말수가 적고 저처럼 가난한 집 장남이었죠. 처음엔 그게 좋았습니다. 같은 처지니까 서로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가난한 집 장남이라는 말 뒤에 숨어 있는 무게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요. 그리고 그 장남의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를요. 결혼을 앞두고 처음 시댁에 인사를 갔던 날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시어머니 한말순 여사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첫마디가 이거였어요. 친정이 그래 어렵다며? 뭐 가져올 건 없어도 몸 하나는 튼튼해 보이니 됐다. 우리 현철이 고생 안 시키게 잘 벌어와야 한다. 저는 그게 무슨 뜻인지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그냥 어른들 말씀이 다 그러려니 했죠.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야 그 말의 진짜 뜻을 알게 됐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며느리란 돈 벌어다 바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결혼식 비용도 저희가 모은 돈으로 다 치렀습니다. 신혼집 전세금도 제가 처녀적부터 모은 돈에 남편 돈을 보태서 겨우 마련했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 전세금을 두고도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우리 현철이가 번 돈으로 집을 얻었으면 등기든 뭐든 다 현철이 이름으로 해야 하지. 며느리 이름이 왜 들어가? 시집 왔으면 다 한 식구인데. 웃기죠. 제 돈이 더 많이 들어간 집인데 제 이름은 빼라는 거였어요. 하지만 새색 씨가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대들겠어요. 저는 그냥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게 제 첫 번째 실수였어요. 한 번 참으면 그 사람들은 두 번을 요구합니다. 두 번 참으면 세 번을 당연하게 여기죠. 신혼 초부터 시댁 식구들은 우리 집을 제 집 드나들 듯 했습니다. 특히 시누이 정현숙 씨. 따로 살면서도 동생네 살림이라면 숟가락부터 들고 달려드는 사람이었어요. 명절이면 며칠 전부터 우리 집에 와서 진을 치고 앉아 음식 장만을 다 제게 시켰습니다. 정작 본인은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면서 이래라 저래라 지시만 했죠. 옳게, 저는 좀 노릇하게 부쳐야 하지. 갈비찜은 우리 친정 방식대로 해야 하는데 옳게는 친정이 어려워서 이런 거 못 배웠으려나? 명절마다 그 말을 들었습니다. 친정이 어려워서. 그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지만 저는 그저 묵묵히 전을 부쳤어요. 이듬해 저는 딸 수아를 낳았습니다. 처제를 가졌을 때 시어머니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세요? 딸이라고? 에휴, 처제는 아들을 낳아야 대접받는 건데 어디 친정 닮아서 그런가.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했어요. 시어머니는 친정 엄마가 산후조리 도우러 오겠다는 것도 못 오게 막았습니다. 사돈이 뭐하러 와, 보는 눈도 있는데라면서요. 결국 우리 엄마는 딸이 첫 손주를 낳았는데도 미역국 한 번 끓여주지 못하고 멀리서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나중에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당신이 며칠을 우셨다고. 딸을 그런 집에 시집 보낸 게 당신 죄 같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우리 엄마가 무슨 죄가 있다고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명절이 하나 있습니다. 수아를 낳고 2해쯤 지난 추석이었어요. 그 무렵 저는 둘째를 가진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댁 식구가 워낙 많아서 전만 5종류의 나물이 7가지였어요. 시어머니는 갈비찜에 잡채에 식혜까지 꼭 직접 만들어야 한다고 고집을 부리셨죠. 사 먹으면 안 된다고요. 종일 부엌에서 허리 한 번 못 펴고 일을 하는데 그날따라 입덧이 심했습니다. 음식 냄새만 맡아도 속이 뒤집어졌어요. 결국 화장실로 달려가 헛구역질을 하고 돌아왔는데 시어머니가 한다는 말이 이거였어요. 아니, 명절에 일하기 싫어서 꾀병 부리는 거 아니냐? 우리 때는 애밴 몸으로도 밭일 다 했어. 요즘 것들은 엄살이 너무 심해. 저는 그날 결국 둘째를 잃었습니다. 과로였는지 스트레스였는지 명절 다음 날 하혈을 했고 병원에 갔을 땐 이미 늦은 뒤였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 소식을 듣고도 이렇게 말하더군요. 뭐, 어차피 또 딸이었을지 누가 아냐. 너무 상심 말고 다음에 또 가지면 되지. 내 뱃속의 아이가 딸이었을지도 모르니 괜찮다는 그 말이 평생 잊히지가 않았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시어머니에게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았습니다. 겉으로는 며느리 노릇을 했지만 속으로는 그저 견디는 것뿐이었죠. 거기다 막내 시동생 현수가 사업한답시고 사고를 칠 때마다 그 뒷수습은 늘 우리 부부 몫이었습니다. 현수는 정말이지 손 떼는 사업마다 말아먹는 재주가 있었어요. 치킨집을 하다 말아먹고 노래방을 하다 말아먹고 나중엔 무슨 코인이니 주식이니 하면서 또 말아먹었죠. 그때마다 시어머니는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철아, 내 동생이 지금 중내 사내한다. 형이 돼서 동생 하나 못 거두냐? 한 식구끼리 그러는 거 아니다. 남편은 그때마다 통장을 털었어요. 제가 한 푼, 두 푼 모은 돈을요. 한 번은 제가 너무 답답해서 따졌습니다. 여보, 우리도 수아 학원비 대기 빠듯한데 도련님 도와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이게 벌써 몇 번째예요? 그랬더니 남편이 한다는 말이 어머니가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떡해. 그냥 좀 참아. 당신이 이해해. 또 그 말이었습니다. 당신이 참아라. 당신이 이해해라. 저는 그 집에서 늘 참고 이해해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결국 일이 터졌습니다. 시동생이 마지막 사업을 말아먹으면서 시어머니가 당신 혼자 살던 그 집의 전세 보증금까지 통째로 빼서 막내 빚을 막아준 거예요. 그러고 나니 시어머니는 갈 곳이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는 우리 부부 집으로 들어와 함께 살게 됐어요. 그때부터 제 시집살이는 그야말로 하루 24시간이 됐습니다. 아침에 눈 떠서 잠들 때까지 단 한순간도 숨 쉴 틈이 없었죠. 세월은 그렇게 흘렀습니다. 저는 식당일, 마트 캐셔, 보험 영업, 안 해본 일이 없었어요. 손에 물 마를 날이 없었고 발바닥이 부르트도록 뛰어다녔습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벌고 아껴서 40살 무렵에는 드디어 작은 아파트 한 채를 장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을 살 때 저는 처음으로 우리 엄마 말을 따랐어요. 남한테 함부로 당하지 말라던 그 말이요. 이 집은요, 제 명의로 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김미경, 제 이름 석자를 딱 박았어요. 남편이 처음엔 어머니가 또 뭐라고 하실 텐데라며 망설였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여보, 이 집 살 때 들어간 돈 파라리 내가 식당에서 마트에서 번 돈이에요. 통장 내역 다 있어요. 이번만큼은 양보 못해요. 제가 그렇게까지 강하게 나온 건 결혼 10수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는 그 사실을 알고 노발대발했습니다. 아니, 집을 며느리 이름으로 했다고? 너 이거 우리 현철이 등쳐먹으려고 작정한 거 아니냐? 친정이 어려우니까 우리 집 재산 빼돌리려는 수작이지. 저는 그날 처음으로 시어머니 앞에서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목소리는 떨지 않았어요. 어머니, 이 집 계약금부터 잔금까지 어디서 얼마가 들어갔는지 통장 내역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식당에서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일해서 번 돈이 얼마인지 전부 기록이 있어요. 등쳐먹는다는 말씀은 거두어 주세요. 시어머니는 잠시 멈칫하더니 곧 다른 카드를 꺼냈습니다. 바로 눈물이었죠. 아이고, 내가 이런 며느리를 보려고 그 고생을 했나. 현철아, 내 마누라가 시애미를 이렇게 무시한다. 그러자 남편은 또 제게 그러더군요. 당신이 좀 참지 그랬어. 저는 그날 밤 베란다에 나가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 집에서 내 편은 정말 단 한 명도 없구나 하고요. 그래도 저는 그 집 등기만큼은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그게 제 인생에서 제가 한 가장 잘한 결정이었다는 걸 그때는 미처 몰랐지만요. 그렇게 또 몇 년이 흘렀습니다. 딸 수아는 어느덧 대학생이 됐고 저는 40 중반을 넘어섰어요.
그리고 그 무렵 우리 친정 엄마가 편찮으시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모시고 갔더니 췌장암 말기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길어야 반년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신 우리 엄마. 이제 좀 살만해져서 용돈도 드리고 맛있는 것도 사드릴 수 있게 됐는데 왜 하필 지금인가 싶었어요. 저는 엄마를 우리 집 근처 병원에 입원시키고 일이 끝나면 매일같이 병실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 시댁 식구들은 곱게 보지 않았어요. 시누이가 전화를 해서는 이러더군요. 옳게 친정엄마 병간호하느라 우리 어머니는 뒷전인가 봐. 우리 엄마도 요즘 무릎이 안 좋으신데. 기가 막혔습니다. 우리 엄마는 암말기로 돌아가시기 직전인데 무릎 좀 안 좋은 시어머니랑 비교를 하다니요. 하지만 저는 또 참았습니다. 엄마 가시는 길에 마음 어지럽히고 싶지 않았거든요. 엄마는 병상에서도 제 걱정뿐이었어요. 하루는 야윈 손으로 제 손을 쓰다듬으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미경아, 엄마가 미안하다. 너를 그 어려운 집에 시집 보내서 너 시집 가던 날 엄마가 너 모르게 얼마나 울었는지 아냐. 엄마, 그런 말 마세요. 엄마가 뭘 미안해요. 아니다. 내가 좀 더 능력이 있었으면 우리 미경이 좀 더 좋은데 시집 보냈을 텐데. 다 이 못난 어미 탓이지. 미경아, 너 그 집에서 너무 참고 살지 마라. 사람이 너무 착하기만 하면 호구 되는 거요. 받을 건 받고 지킬 건 지키면서 살아라. 알겠지? 엄마, 그런 말 말고 얼른 나와서 우리 같이 여행이나 가요. 엄마 받아보고 싶다고 했잖아. 그래, 받아보고 싶다. 그게 엄마가 제게 남긴 거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엄마는 그로부터 한 달 뒤 제 손을 잡은 채로 조용히 눈을 감으셨어요. 향년 74. 평생 자식 농사밖에 모르고 사신 우리 엄마는 끝내 그 바다를 보지 못하고 떠나셨습니다. 엄마의 유품은 정말 단출했어요. 평생 새 것 하나 안 사고 사신 분이라. 그 중에 제일 아끼시던 게 시집 올 때 외할머니가 주셨다는 그 낡은 자개 보석함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외할머니 때부터 내려온 금가락지와 몇 안 되는 폐물, 그리고 제 어릴 적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죠. 저는 그 보석함을 챙겨다 우리 집 안방 장롱에 고이 모셔두었습니다. 그리고 엄마 영정 앞에서 약속했어요. 엄마, 내가 엄마 말대로 살게요. 이제 더는 안 참을게요. 그렇게요. 장례는 3일장으로 치렀습니다. 사흘 내내 저는 빈소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어요. 조문객을 맞고 한숨도 못 자고 거의 먹지도 못했죠. 우리 딸 수아도 학교에서 한 걸음에 달려와 발인까지 빈소를 다 지켜주었습니다. 다만 다음 날 도저히 미룰 수 없는 중요한 시험이 있어서 발인을 다 보고 나서 저녁 기차로 학교에 돌아가야 했어요. 그런데 그 사흘 동안에도 시댁 식구들은 제 속을 뒤집어 놓았어요. 발인 전날 밤 시어머니가 빈소에서 사람들 다 듣는 데서 이러는 거예요. 아이고, 사돈 살아생전에 뭐 남긴 거라도 좀 있나? 며느리 친정이 워낙 어려웠으니 뭐 있겠냐마는. 저는 정말 참기 힘들었지만 엄마 빈소에서 소란 피우고 싶지 않아서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제가 빈소에서 밤을 새우는 그 사흘 동안 시댁 식구들은 번갈아 집에 드나들며 무언가를 꾸미고 있었던 거예요. 시어머니가 함께 사는 집이니 안방 장롱이며 어디며 손 떼는데 거리낄 게 없었겠죠. 그리고 발인날 아침 시어머니와 시누이, 시동생까지 셋이 자기들끼리 뭔가 수군거리는 걸 봤어요. 저는 그때 너무 경황이 없어서 신경 쓸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저 우리 엄마 마지막 가시는 길만 생각했죠. 엄마를 화장하고
납골당에 모시고 모든 절차가 끝나니 저는 그야말로 넋이 나간 상태였습니다. 수아를 기차역에 바래다 주고 남편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저는 차 안에서 까무럭 잠이 들었어요. 집 앞에 도착해서 보니 남편의 표정이 어딘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자꾸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저는 그때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어야 했는데 너무 지쳐서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집안 풍경이 이상했어요. 거실 바닥에 뚜껑이 열린 채 나뒹굴고 있는 우리 엄마의 그 자개 보석함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신발도 벗는 둥 달려가서 보석함을 집어들었어요. 그런데 안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엄마의 금가락지도 패물도 다 없어진 거예요. 제 어릴 적 사진들만 아무렇게나 흩어져 있었고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을 불렀어요. 여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엄마 보석함이 왜 여기 있어요? 이거 안방 장롱에 넣어뒀잖아요. 엄마 가락지가 없어요.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식탁 위에 놓인 종이 한 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항공권 예약 확인서였습니다. 인천에서 출발하는 동남아행 비행기. 예약자 이름에 한말순, 정연수 시어머니와 신우이, 시동생의 이름이 또렷이 적혀 있었어요. 출발은 바로 그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발인 날 아침에 그들이 수군거리던 이유를요. 떨리는 손으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한참 가더니 시어머니가 받았어요. 전화기 너머로 공항 안내방송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지금 어디세요? 엄마 보석함이 왜 거실에 있고 가락지는 어디 갔어요? 시어머니가 아주 태연하게 마치 별일 아니라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아, 그 금가락지 말이냐. 내가 어제 현수 사업자금 좀 보태주려고 금은방에 팔았다. 어차피 죽은 사람 물건 끼고 있어 봐야 뭐하냐. 폐물이며 옷까지도 다 정리했고 다 낡은 것들이라 얼마 안 나오긴 하더라만.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우리 엄마 유품을 팔았다고요? 그 돈으로 지금 여행 가시는 거예요? 그래. 너희 신우이랑 현수랑 그동안 고생했으니 바람 좀 쐬자고 해서 죽은 사람 물건값으로 산 사람들 좋은 일 하면 좋잖냐. 너희 친정엄마도 저승에서 좋아하실 거다. 호호. 그 호호하는 웃음소리가 제 귀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뚝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21해 동안 가슴에 얹혀있던 그 바위가 드디어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굴러떨어지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울지 않았어요. 신기하게도 눈물이 멎고 대신 머릿속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지더군요. 저는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시어머니에게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후회 안 하시겠어요? 지금 그 비행기 타시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쳤어요. 후회는 무슨. 어차피 한 식구 재산인데 누가 쓰든 무슨 상관이냐. 너도 며느리면 어른들 노는데 보탤 생각을 해야 하지. 끊는다. 비행기 시간 다 됐다.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우리 엄마가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을 떠올렸어요. 받을 건 받고 지킬 건 지키면서 살아라. 그래요, 엄마. 이제 안 참을게요. 저는 멍하니 서 있는 남편을 돌아봤습니다. 여보, 당신 알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우리 엄마 유품 팔아서 여행 가는 거 알고도 가만히 있었어요? 남편은 차마 제 눈을 못 쳐다보더군요. 미경아, 그게 어머니가 하도 고집을 부리셔서 나도 말렸는데. 말렸다고요?
그래서 막았어요? 못 막았잖아요. 아니, 안 막은 거겠죠. 당신은 평생 그래왔으니까. 저는 그 길로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서류 가방을 꺼냈어요. 그 안에는 제 평생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아파트의 등기부등본, 제 명의의 통장들, 그리고 제가 그동안 한 푼, 두 푼 모아 들어둔 적금과 고험 증서들. 그래요. 이 집은 제 이름으로 된 집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렇게 반대했음에도 끝까지 제 명의로 지켜낸 바로 그 집이요. 통장도 마찬가지였어요. 남편 월급은 매번 시댁으로 줄줄 새나갔지만 제가 식당에서 마트에서 벌어 따로 모은 돈은 전부 제 명의의 계좌에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그 존재조차 몰랐죠. 그들은 늘 남편 통장만 노렸으니까요. 저는 먼저 딸 수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학교에 막 도착했을 아이에게요. 수아야, 엄마야. 놀라지 말고 들어. 엄마가 이제 그 집을 나오려고 해. 수아는 한참을 가만히 있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드디어. 진작 그러셨어야 했어요. 저 다 알아요. 엄마가 그 집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할머니 유품까지 그렇게 한 사람들이랑 더는 같이 살면 안 돼요. 엄마 잘 결정하셨어요. 엄마 옆엔 제가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그제야 눈물이 났습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고마워서요. 그날 밤 저는 짐을 쌌습니다. 옷가지 몇 벌, 중요한 서류들, 그리고 우리 엄마의 빈 자개 보석함. 그것만 챙겼어요. 남편이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미경아, 너 진짜 이럴 거야? 어머니가 좀 잘못하시긴 했지만 그래도 한 식구인데. 저는 짐을 싸던 손을 멈추고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여보, 한 식구요? 우리 엄마가 평생 모은 패물을 발인도 끝나기 전에 팔아서 여행 가는 게 한 식구가 할 짓이에요? 나는 21해를 이 집 가족이라고 믿고 참고 살았어요. 그런데 정작 내 친정엄마는 이 집 사람들한테 죽은 사람이고 낡은 물건이었어요. 당신한테 나는, 그리고 우리 엄마는 뭐였어요? 남편은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그게 답이었죠. 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습니다. 이 집 내 명의예요. 알죠? 나 정식으로 이혼 청구할 거예요. 위자료며 재산 분할이며 그동안 모은 자료로 다 따질 거고요. 당신 월급이 어디로 새나갔는지, 시동생 사업자금으로 얼마가 들어갔는지 통장 내역 전부 가지고 있어요. 저는 그 집을 나왔습니다. 캐리어 하나를 끌고 엄마의 보석함을 가슴에 안고요. 현관문을 닫는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그렇게 후련할 수가 없었어요. 21해 동안 짊어졌던 그 바위가 드디어 제 가슴에서 사라진 거예요. 자,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시댁 식구들이 동남아에서 신나게 놀고 있는 동안 저는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저는 먼저 그동안 모아둔 모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남편 월급 통장에서 시댁으로 송금된 내역, 시동생 사업자금으로 빠져나간 돈, 시어머니가 생활비라며 매달 가져간 돈. 무려 20년치 기록이었어요. 저는 평소에 그 모든 걸 꼼꼼히 기록하고 증빙을 남겨두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우리 엄마가 그러셨어요. 기록은 거짓말을 안 한다고요. 그리고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제 자료들을 본 변호사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사모님, 이 정도 자료면 재산 분할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이 아파트가 사모님 단독 명의라는 점, 그리고 남편분 소득이 배우자 동의 없이 시댁으로 지속적으로 유출된 정황.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저는 제 명의의 그 아파트를 부동산에 내놓았습니다.
동시에 현관 비밀번호부터 싹 바꿔버렸죠. 제 집이니 제가 처분하든 잠그든 누구도 막을 수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수아와 함께 지낼 작은 빌라를 따로 얻어 짐을 옮겼습니다. 일주일 뒤 동남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시댁 식구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공항에서 곧장 자기들이 살던 그 아파트로 향했답니다. 시어머니에게는 그 집이 유일한 보금자리였으니까요. 당신 집은 이미 막내 아들 사업에 다 날려먹은 뒤였잖아요. 여행 가방을 끌고 현관 앞에 도착한 그들은 비밀번호가 바뀌어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무리 두드려도 안에서는 인기척이 없었어요. 그제야 복도에 붙은 부동산 매물 안내와 변호사 사무실에서 보낸 내용 증명을 발견한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고 합니다. 자기가 평생 내 집처럼 여기던 그 집이 며느리 명의였고 이미 시장에 나와 곧 남의 손에 넘어간다는 것을. 시누이와 시동생은 사색이 됐고요. 그들이 신나게 여행을 다니는 동안 그들의 곳간이자 화수분이었던 며느리가 모든 걸 정리하고 사라져버린 거예요. 갈 곳 없어진 시어머니는 결국 그날 밤 큰딸인 시누이 집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친정일이라면 그렇게 발벗고 나서던 시누이도 막상 늙은 어머니를 떠안는 건 다른 문제였나 봐요. 그날부터 모녀 사이엔 매일같이 다툼이 끊이질 않았다고 합니다. 남편은 그 무렵 회사 근처 고시원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시댁에 다 퍼주느라 정작 자기 명의로 된 재산이 거의 없었던 거죠. 그제야 그는 깨달았을 겁니다. 자기가 평생 어머니 말만 듣고 아내를 외면한 결과가 무엇인지를요. 며칠 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저는 한참을 안 받다가 딱 한 번 받았어요. 전화기 너머로 악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김미경, 너 이게 무슨 짓이야? 집을 팔아? 어디서 시애미를 길바닥에 나앉게 만들어? 저는 아주 차분하게 그러나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평생 못했던 말들을 그날 다 쏟아냈어요. 어머니, 그 집은 제 명의였습니다. 제가 식당에서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고 마트에서 종일 서서 번 돈으로 산 집이에요. 기억나세요? 며느리 이름이 왜 들어가냐고 하셨던 거. 그래서 제 이름으로 지켰습니다. 그러니 제가 팔든 말든 그건 제 권리예요. 이 인연이. 그리고 어머니, 우리 엄마 그 금가락지요. 외할머니 때부터 내려온 돈으로 따질 수 없는 물건이었어요. 그걸 무슨 권리로 파셨죠? 그것도 발인도 끝나기 전에요. 저 그거 법적으로 다 알아봤습니다. 타인의 유품을 동의 없이 처분한 거 그냥 안 넘어갑니다.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혔는지 아무 소리도 안 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가슴에 담아뒀던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저 21해 동안 이 집 며느리로 살면서 단 한 번도 사람 대접 받아본 적이 없어요. 친정이 어려워서 무시당하고 딸 낳았다고 구박받고 시동생 뒷바라지에 청춘 다 바치고 그래도 가족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제 어머니 마지막 가시는 길까지 짓밟으셨어요. 사람이 사람한테 넘지 말아야 할 선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어머니는 그 선을 넘으셨고요. 이혼 서류는 변호사를 통해 정식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부디 건강하세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21해 만에 처음으로 두 다리 쭉 뻗고 잠을 잤어요. 이혼 소송은 제 예상대로 흘러갔습니다. 제가 모아둔 20년치 기록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법원은 남편의 소득이 부당하게 시댁으로 유출된 점, 그리고 재산 대부분이 제 노력으로 형성된 점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 사이 제 명의의 아파트는 한 달여 만에 좋은 값에 팔렸고
새 주인이 이사를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돈을 안전하게 지켰고요. 남편은 재판 과정에서 뒤늦게 후회하며 제게 매달렸어요. 미경아, 내가 잘못했어. 너무 어머니 말만 들었어. 제발 한 번만 다시 생각해줘. 우리 수아 봐서라도. 저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철 씨, 당신이 잘못한 건 어머니 말을 들은 게 아니에요. 평생 단 한 번도 내 편에 서주지 않은 거예요. 내가 그렇게 힘들 때 당신은 늘 당신이 참아라라고만 했죠. 우리 엄마가 그랬어요. 너무 착하기만 하면 호구 된다고. 나 이제 호구로 안 살래요. 이혼은 깔끔하게 마무리됐습니다. 저는 정당하게 제 몫을 지켰고 시댁 식구들은 그제야 자기들이 그동안 누구 덕에 편하게 살았는지 깨달았겠죠. 그들이 그렇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통쾌했을까요? 솔직히 통쾌함보다는 씁쓸함이 더 컸습니다. 사람이 끝까지 자기 잘못을 모르고 산다는 게 얼마나 가엾은 일인지 알았으니까요. 그로부터 몇 해가 흐른 지금 저는 딸 수아와 함께 작지만 햇볕이 잘 드는 빌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수아는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요. 주말이면 저랑 같이 시장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닙니다. 별것 아닌 일상이지만 저는 요즘 매일이 행복합니다. 얼마 전에는요, 수아랑 둘이서 강릉 바다에 다녀왔어요. 우리 엄마가 그렇게 보고 싶어 하셨던 그 바다요. 저는 엄마의 빈 자개 보석함을 가방에 넣어가서 바닷가 모래사장 위에 살포시 올려놨습니다. 엄마 보여요? 이게 엄마가 그렇게 보고 싶어 하던 바다예요. 가락지는 미안해요. 못 지켰어요. 근데 엄마 나 이제 엄마 말대로 살고 있어요. 안 참고 받을 거 받고 지킬 거 지키면서 엄마 딸 이제 호구 아니에요. 파도 소리가 마치 엄마의 대답 같았어요. 저는 그 바닷가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비로소 제 인생을 되찾은 사람의 후련한 눈물이었어요. 수아가 제 어깨를 안아주며 그러더군요. 엄마 할머니도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그리고 엄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우리 행복하게 살아요.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행복하게 살자. 우리 엄마 목까지. 여러분,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한 가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함부로 대하는 일이 세상에는 생각보다 너무 많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부당함 앞에서 무조건 참는 것이 결코 미덕이 아니라는 것을요. 우리 어머니 세대는 참는 게 미덕이라고 배우며 사셨죠. 저 역시 그렇게 살았고요. 하지만 참는 것에도 끝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을 때는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해요. 그게 바로 나 자신을 그리고 나를 사랑한 사람들을 지키는 길이니까요. 저처럼 평생을 참고 사신 분들, 가족이라는 이름에 짓눌려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사신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그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 것입니다.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소중한 당신의 것이에요.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기까지가 내 한계다 하고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했던 순간이 있으셨나요? 혹은 지금도 참고만 계신 일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제가 그리고 함께 시청하시는 다른 분들이 따뜻하게 함께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 곁을 지키는 인생사연 우체국이었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